に対しては原子力規制委員会の認可を受けた計画に基づき、速やかに海洋放出開始に向けた準備を進めるよう求め、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2년 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돼요. 언제까지 얼마나 방류가 될까요? 네, 일단 양은요 총 134만 톤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게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친 다음에 바닷물에 희석이 되어서 원전 1km 이후에 있는 지역에 방류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네. 기간은 대략 한 3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서 IAEA는 오염수 배출 이 시작일로부터 현장 감시에 나서서 안전 기준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방류 결정에 앞서서 기시다 총리 어민들을 만나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요. 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漁業に対する影響を可能な限り抑制する観点などを総合的に踏まえ、国として判断すべき最終的な段階に至っ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漁業者へのフォローアップに向けた体制作りをお願い。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漁業者、国民の理解を得られない。 処理水の海洋放出に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 양진희 변호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하겠다 결정했지만 어민들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데 이 부분도 참 부담이겠어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그리고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은 자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수입 규제 조기 철폐를 또 요구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은 어민들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디까지나 과학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국내 소비 확대라든지 국내 생산량을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출 대상의 수요에 맞는 가공 체계도 또 강화를 하고요. 또 새로운 수출처를 개척을 하는 등 정부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어민들에게 아무래도 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업 진흥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규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러한 규제 철폐를 요구를 하겠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일 뿐이고 사실 소문 우리가 이제 불안하다 내지는 불안하니까 내가 사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는 또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의 타격은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인데 과학만 그 고집을 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병미 최고위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참 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일 모레 24일 방류하는 걸로 최종이 결정됐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이 IAEA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 결과들 때문에 수년의 시간들이 걸렸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검증에 따라서 일단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검증들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일본 정부 내에서도 국내에 있는 여론들 또 국제사회에 있는 동향들까지 검토하면서 아마 시기들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는데 일단 IAEA가 마지막 방류하는 그 시간부터 최종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게 되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상주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런 국제사회와 함께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여당은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방류 시작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IAEA에서 안전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계획과 실제 방류가 되는 과정에서
어긋나게 되는 방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혹은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장치가 있는데 그 정화 장치가 중간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떡할까에 대한 그렇죠. 우려들이 상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대한 참여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기준치가 실제 정해져 있는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 시에 나타나게 될 경우 즉각 그 내용을 대한민국에 통보한 다음 방류를 중단하는 이 결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맞아요. 조금 전 정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협의했던 일들이 어느 시기에 정리가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들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도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일 결정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뭐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해 왔죠. 그래서 오늘 마침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그런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 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무능과 불신을 넘어 거대한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윤석열 정부는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방류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조기 방류 요청은 괴담이 아니고 국민들 가슴 속에 확인될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박지원 부위원장,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선 경향된 것 같은데 우리 박진영 부위원장 의견은 좀 어떠세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는 거 찬성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하다고 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저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100%라는 가정은 실제로 과학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통의 정부 같으면은 적절한 수준의 반대, 일본 정부 아무리 우호적이더라도 또는 우려, 이 정도 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방류에 동조하는 척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일본의 정계가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핑계 삼아 방류하는 척하는 상황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정치인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의 이익의 문제이고 한편으로 보면은 또 여야가 존재하는 정쟁의 문제로까지도 비화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네.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인데 왜 개인적인 취향 또는 얼마나 각별하게 일본을 사랑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또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자기 입장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한번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때문에 자기 입장을 바꾼 정치인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맞나요, 이게? 글쎄요.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집권당으로서 정부의 입장과 함께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무거운 책무들이 함께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EU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던 내용들을 이제 수입 금지를 다시 철회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EU 같은 나라들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일본의 친일적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일본 정부가 로비하는 일들에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IAEA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의 책임 있는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타나게 됐던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나 집권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방류에 대해서 그럼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일들을 과학적인 추가 검증들을 어떻게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로 저희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방류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만약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국민께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양주인 변호사, 지금 뭐 EU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영향을 받는 건 물론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혹시 주변국들의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견해들이 나온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찬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용인의 입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그냥 이해를 한다라는 이제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가장 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21일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만 보더라도요.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인 복수 난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방류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데요. 이거를 사실 해양 방류를 하는 것보다 대기 방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봤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 안전하다라면서 대기 방출을 하는 것으로 좀 재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는 모레부터 방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호사 문제를 두고 공전을 계속해 오면서 오늘까지 미뤄진 건데요. 자, 과연 오늘 재판은 어땠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전에 재판이 열렸을 텐데 혹시 오전 재판은 좀 어땠어요? 네, 오늘 오전까지 총 3차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아하, 네. 일단 지난 재판에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 변호 첫날에 그만하겠다라고 사임서를 내고 나갔죠. 그렇죠. 기존의 변호인도 어제 사임서를 냈다라고 해서 오늘 누가 같이 나오나 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기를 좀 더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 재판부 이렇게 더 이상 공전을 거듭할 수는 없다라면서 당장 오후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대로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전에 듣기로 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증인 신문도 오후로 일정이 밀린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오전에 김성태 회장의 증언이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오후로 밀렸군요. 자,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재판 지연하려고 작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검찰 측에서는 이 정도면 이 법정 진술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이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를 언급했는데요. 지난 10달 동안 문제없이 재판을 진행을 해오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라면서 모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 의원으로 지목이 된 이 박찬대 의원 이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회유 시도한 적은 없다라고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아까 말했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분은 우리 당내 인사고 또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다른 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한테 누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인한테? 네네. 그분이 전화를 받은 거죠. 전화를 그러니까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뭐 별 대화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안부 전화했고 저번에 폭로한 대로 검찰에 심각한 인권 침해 사실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유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자, 박진영 부원장, 지금 뭐 변호사 문제로 계속해서 공전이 되고 이거 지연 작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고 방금 박찬대 의원 뭐 얘기도 들었지만 조직적인 사법 방해다라는 비판도 나와요. 그런가요, 지금 상황이? 그 조직적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적이라고 하면 누가 개입됐다는 뜻인가요? 가족 이상의 누군가가 개입됐다는 뜻인데 지금 이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나 이화영 부지사 쪽이 취하고 있는 입장들은 민주당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술이 나오는 상황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조직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가당치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지연 전술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인 이화영 그 부지사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전술 아닌가요?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과잉된 구속 수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구속 수사에 의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인신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심도 있는 거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족들도 자구책으로 어떤 뭐 지연 전술이든 그런 것들을 구사하는 상황으로 오고 저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문제가 검찰의 구속 수사에서 비롯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수 씨가 지금 박진영 부원장은 민주당하고 관계 없다고 하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 대북 송금 수사팀 이재명 대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고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결과 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방북 비용 뇌물로 보고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제3자 뇌물죄 1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성남 FC 후원금 수사 때도 이 혐의가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5번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미 최의원,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 이 안에 담긴 속뜻은 뭘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으면 관련된 혐의 입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수사의 마무리 단계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만을 가지고 단순히 피의자 전환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에 이제 한복판에 있게 되는데 이걸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적이 있다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도 그 같은 입장들을 이어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핵심적인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경기지사가 이 내용들을 몰랐을 리 없다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에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수사의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 지난번에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았고요. 이번 건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입건까지 이제 된 상황입니다. 당에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가요? 글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이제 진술만으로 피의자 신분에 세우느냐 그런 이야기하는데 대장동 건도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진술밖에 없습니다. 진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옮아매고 있는 겁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포갑인 거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돈을 줬는데 김정은한테 물어봅니까? 확인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저는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기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가면 무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재판 이전에 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제1야당 대표를 모욕 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정치적 활용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입건까지 된 상황. 그러면서 전에 조사를 받았던 이 백현동 건과 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 그럼 언제 청구할 것이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기업도 사업 참여 여부는 경영 판단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배임죄를 묻기 힘들다는 네. 판례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했다가는 검찰로서는 낭패해 보기가 십사입니다. 오늘 그 이화영 지사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를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또 그게 또 무의로 또 돌아간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 국선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자체로 지금 벌써 9월이 홀딱 지나갑니다. 예. 이화영 지사의 구속 만기가 10월 13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검찰은 좀 여유를 부리지 않을까. 양진희 변호사, 그 전까지는 검찰이 좀 여유를 부리지 않을까.
변호사로 보시기에도 좀 그러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뭐 여유를 부린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앞서서 언급이 된 것처럼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아마도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형동 건만으로 사실은 영장 청구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기각이 되면 검찰로서는 사실은 줄줄이 뭔가 이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건과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건이라든지 최대한 좀 병합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은 전략이라고 아마 판단을 할 텐데 거기서의 문제는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이 될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는데 그거는 재판이 진행이 돼야만 재판에서 사실은 다퉈서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구 시점은 좀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10월 13일까지 이제 구속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은 여유를 두겠지만 사실은 그걸 넘겨버린다면 또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또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최대한 좀 그 내에 좀 끝내기를 원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또 권익위에 신고를 당했어요. 맞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경기도청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제기를 했던 이 전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도 이러한 법카 유용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것을 누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요.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담긴 내용을 좀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이제 주말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말이나 이제 휴일에 출근을 했을 때 사실상 법카를 사용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말에 이제 아침이라든지 뭐 이렇게 식사 같은 것을 외상으로 사실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시켜서 평일에 가서 결제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식사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의 식사까지도 그렇게 제공이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본인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이렇게 법인카드를 통해서 결제된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알면서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지사 때 법인카드 유용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데. 글쎄요, 뭐 공익 제보자 입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정치권에서 다루어야 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인지 금액의 문제라든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양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제가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문제라든가 또는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특활비 문제에 있어서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잉크가 날아가서 볼 수 없다, 확인이 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수사라든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요. 이 법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선 와중에서 밝혀진 게 제가 기억하기로 6만 원인가 7만 원 정도가 유용됐다라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죄의 무게만큼 다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영우 최고위원은 지금 박진영 부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정치 공세성 성격으로 이재명 대표 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공익 제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었던 배모 씨가 있고요. 그 배모 씨 밑에서 일을 했던 이 해당 공무원이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폭로하게 된 것인데 네. 이 공익신고 내용들에 따르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정치적 올바름과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건 이른바 좀 편법, 꼼수에 대한 측면이죠.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휴일에 썼던 내용들을 평일에 가서 대신 긁어주게 되는 내용이었다면 그 외적으로도 제사 음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올리게 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도저히 법인카드로 쓸 수 없는 내용들까지 직원 격려용 명분으로 법인카드를 다 결제했다는 것은 사실 도지사로서의 권한들을 완전히 남용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당시 점조지처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직원들이 움직였으니 이거 전수조사 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애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의 내용에 준해서 사실관계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검찰 조사, 구속영장 신청 시점 그리고 권익위 조사까지 자 계속해서 어떻게 좀
행보를 이어나갈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 수사 기록 흔든 김의겸 또 수사받나? 한동훈 깐죽거려대 국회의원 갑질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 재판 좀 서둘러 달라고 도발했던 김의겸 의원. 또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꺼내든 한 문건 때문인데요. 어제 김 의원 수사 기록에 적힌 내용이라며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직접 낭독했는데 당장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문건 아니냐 현장에서도 웅성거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병장들의 한 진술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병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받을 수 있어?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네, 어제 김 의원 언론에 공개된 광희의 수사 기록이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가 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제 손에도 이렇게 들려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수사 결과를 요약한 문서일 뿐 이 진술 기록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이 낭독했던 문서 실제 수사 기록인지 확인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그 수사 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가지고 그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모양새가 돼버리거든요.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수사 기록이지. 방법이 어디 있고 회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겁니다. 네, 자 이건데요. 네. 안 보입니다. 제가 그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수사하세요. 네, 필요하면 수사하라 당당한 김 의원. 당장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위에 법적 대응하겠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즉시 수사 착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유출이 맞다면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서 범죄 행위에 관여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들어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 수사관이란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되어 있어 해병대 기밀 문건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김의겸 의원과 난데없는 이 유머 다툼을 했던 한동훈 장관. 어제 법사위 현장에서 또 다른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상대는 바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이 있는 이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이 큰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예, 해당 음식점을 네. 음식점에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국회 회의장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최 의원 깐죽거린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친절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깐죽거린다 이런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날들을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지금 비속어면은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죠. 네, 여기에 한동훈 장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존대를 섞어가며 장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최 의원에게 거꾸로 국회의원다운 태도가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취지에 따라서. 네, 장관이면 장관답게 이 태도를 무겁게 해라. 이 이야기 얼마 전에 이 박범계 의원도 했었는데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제 법사위 아주 뜨거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흔든 문건이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김의겸 의원이 제출한 어떤 문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들어 보였다가 황급히 내리고 났지만 그 내용들이 화면에 잡혔는데 해병대 수사단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명백하게 새겨져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그 당시 병장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묻고 따질 권한과 권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수사 기밀들이, 기밀 문건들이 정부에 있는 공직자를 통해서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사적으로 유출됐다면 이건 위법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국회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가짜뉴스를 또 설파했던 적이 있어서 워낙 논란의 한복판에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문건 유출에 관련된 내용들도 김의겸 의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문건을 받았는지 일단 순차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당에서는 필요하면 고발 조치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아직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별 입장은 없고요. 역으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김태호 씨가 정부 정보 유출로 3심 선고를 받았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됐습니다. 네. 이분은 그럼 뭡니까? 똑같이 좀 적용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분은 거기에도 법원 판결에 스폰서 의혹까지도 나왔던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일 자체가 본질을 가리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본질은 이거지 않습니까? 해병대 수사 결과를 국방장관까지 사인했는데 그 윗선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변경했다라고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옆에 계신데 참 이런 표현 쓰기 참 그렇습니다만 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참 국민의힘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예전에 우리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 출국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출국했으면 또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절차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슈를 물타기하는 이런 수법은 저는 좀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좋겠어요. 과연 실제로 해병대의 이 수사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그걸 밝히는 게 저는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이 했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 사안이 비밀 누설 유출죄 이런 걸로 좀 커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걸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무상에 취득한 어떠한 비밀을 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수사 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느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도 이제 대리인이라도 마음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을 했는가?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사 라인에 있다라고는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에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익신고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냐 아니냐라는 이제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신고,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익신고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죄의 성립이 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공익 침해를 받은 것이 없는데 이거를 부당하게 유출했다라고 하면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네, 어제 법사위 현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 굉장했습니다. 깐죽거린다라는 표현, 비속어는 아니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간의 설전이 한두 번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과거 초창기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 최강욱 의원이 반말 비슷한, 또 때로는 반말로 훈계하듯이 얘기를 했던 내용에 대한 태도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의 태도 논란을 이제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삼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유독 김의겸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 등 실질적인 이 태도 논란들이 가장 컸던 의원들과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질의 답변을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예의를 갖추는 내용들을 보였다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국민들께서 오히려 해당 국회의원과 이 법사위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수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도 이 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말말 법사위 현장, 현안은 좀 묻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이 존재하니까요. 우리 이제 유명한 그 대장금 대사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대장금한테 이게 왜 홍씨 맛이 난다고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대장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씨 맛이 나는 것을 홍씨라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깐죽거리니까 깐죽거린다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게 저는 일단은 장관 탓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장관 탓이라고 보는 게요. 국회의원은 장관한테 훈계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이라는 것이 그런 유형으로서 짜여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관은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말하는 습관 자체가 자기 이야기를 과다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출연을 오래 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패널로서 여당 패널입니다만 노영민 비서실장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분은 그냥 대통령 일개 비서에 불과합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도요.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서 기능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직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물론 실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민의 대표를 떠받들어야 되는 것은 저는 장관의 몫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관의 몫이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자, 이 코인 문제로 국회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 그런데 오늘 갑자기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요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혹시 오늘 총선 불출마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하고 좀 친분관계 좀 있는데요. 총선 불출마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윤리라는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인이 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좀 양심적인 부분도 좀 덜고 어쨌든 당인으로서 속해 있었기 때문에 탈당은 했지만 그런 부담도 덜고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도 나왔지만 당초 오늘이요. 국회 윤리특위가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소위원회도 열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이 소위원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 소위위원장인 이양수 의원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 주는 것이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것을 상당한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회의를 미루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영민 최고위원, 혹시 이양수 위원장 발언입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이 그동안의 행동들에 대한 면책이 될 것이냐.
네,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초창기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날 최초 보도가 나오고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언론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이 같은 표현으로 강하게 맞섰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당내에서도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에 대한 언급이 되니까 결국은 탈당을 하면서 당내 징계를 무마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윤리적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건 민주당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제명 권고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최종적인 제명이 되게 되면 국회 87년 민주화 이후로 처음 제명되게 되는 첫 국회의원을 5명을 쓸 뿐더러 65세 이상이 되고 나면 이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한 연금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 연금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연금도 거기에 좀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제명이 되는 국회의원은 그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는 오늘의 불출마 선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 보이려고 마지막 김남국 의원의 판단,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지금 정도 상황에서 코인 논란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회 윤리위원회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받든지 아니면 일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는 양단의 결단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부장, 근데 오늘 소위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불출마 선언에 조금 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의 건이 법률적인 위반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국회 윤리거든요. 국회 윤리가 뭐냐, 지금 국회 회기 중에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을 나는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웬만큼 내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뭐 하나의 동조의식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만이 가지는 하나의 속성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과는 조금 이 체감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양준희 변호사는 이제 일반인이신데 일반인들하고 체감도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체감이 다르세요? 글쎄요. 일단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뭐 국정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다른 곳에 신경이 뺏겨 있었다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의 이제 감정으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첫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넘어서서 사실은 난 법적으로는 완전 무결하다. 다만 내가 도덕적인 책임만 져야 되는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억울하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측면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사실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의원직이라는 그 자리를 생각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조금 더 엄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떤 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회사와 이해 충돌의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이 사실 좀 뭔가 나중에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사실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도 사실 김남국 의원에게 하나의 직장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일반인에게 대입해서 생각하기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요. 지난번에 윤리위 출석할 때요.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그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좀 어떤 것들이 제출하셨어요? 추가 자료는 저희가 어제까지 드리고요. 의원도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하는 거잖아요. 또 같은 동료 의원들은 아무래도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고요.
민지숙 기자, 오전에 열렸던 이 소위 제가 2시까지 정회하겠다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후 어떻게 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열리긴 열렸는데요. 최종 표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기습 불출마 선언으로 해당 표결 다음 주 수요일이죠. 30일로 연기하겠다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 오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서요.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를 할 건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의 시간을 요청했고 소위원회를 그래서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냐 이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예단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일부에서는 뭐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인 변호사, 김남국 의원 말고 이제 그 이후에 전수조사에서 코인 문제 불거진 의원들 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윤리위의 입장은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 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본인의 이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뭐 자진 신고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자진 신고를 하는 의원들도 있고 일부 의원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실 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다 이제 제공을 받아서 사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해충돌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의 입장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에 이제 전수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각 당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건마다 이제 사안 하나하나마다 좀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아까 민지숙 기자가 설명했죠. 30일로 미뤄진 이 징계 결정, 과연 이 불출마 선언이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좀 자, 요즘 이분들 뉴스에 자주 언급되죠. 바로 가수 노사연, 노사봉 씨 자매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가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이 좀 불거져서 저희가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보니까 부친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한 전직 언론인의 SNS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네. 이 전직 언론인 최근 노사연 자매의 이 행보를 전해 들으면서 과거에 자신이 썼던 책의 내용이 떠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노사연 자매의 부친이요. 과거 경남 마산 지역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국 전쟁 당시에 학살 사건의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4.19 이후에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 책임자를 고발하는데 이 부친의 이름도 해당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박진영 부원장, 혹시 이 마산 이 민간인 학살 사건 좀 아세요? 저는 잘 몰라서. 흔히 우리 부르기는 이제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영화 태백산맥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영화 태백산맥 보면은 인민군이 들어오기 직전에 기존에 자익 활동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보도연맹 사건인데요. 과거 이제 좌익 경력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들의 가족들을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학살한다, 부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해진 학살인데 유명하게 뭐 거창 양면 학살 사건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6.25 직전 그리고 또 6.25 발발하는 와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이 와중에 이제 그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부친이 연루되었다라는 이제 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었는지는 저는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저는 뭐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연좌제가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좌제가 있는 국가는 아니고 또 우리 노사연 씨나 노사봉 형제가 공인도 아니고 그냥 셀럽이지 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생활 문제 그리고 또 가족 사이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과잉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 근데 이제 시점이 문제가 돼요. 왜 시점이 이 노사연 씨하고 노사봉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조문을 갔다 오고 이후에 일부 이제 뭐 야당 측의 뭐 지지자들이나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친 논란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네, 윤 대통령의 부친상이 각계각층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네. 저도 그 조문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조문을 갔을 당시 노사연, 노사봉 자매를 만났습니다. 같이 이제 고인과의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정을 표현하고 가는 자리였고
그 내용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언론에 뭐 자연스럽게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좌표 찍듯이 정치적인 공세들을 하게 되고 그 정치적인 공세들을 넘어서 부친에 관한 얘기들까지 확인되지 않는 일들로 각종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치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여기에 단순히 빈소 조문을 갔던 내용들을 끌어다가 부친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이끌어서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정치 공세들을 쏟아내는 일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진희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게 이제 조문을 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라고 단정지어서 우리가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왜 반드시 조문 이후에 이런 논란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리가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뭔가 그런 뭐 예를 표하고 그리고 이제 유족에게 그런 위로를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노사연 씨 자매가 사실 충분히 뭐 친분이 있다라면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까지 뭐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연좌제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친에 대한 행적까지 상세히 묘사하면서 마치 그 죄를 뭔가 딸들에게 돌리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보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논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